생방송 생중계라는 기술은 1990년대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고베 지진에서 발생한 영상들은 자극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 보호를 해줘야 된다, 성금을 한다거나 센 여론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론으로 형성된 부분은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사례를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전후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들 잘 챙기시고 이제 뭐 얼마 안 가면 이제 달라지겠죠. 네, 그때까지 다 같이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금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일본 열도에 대한 지진에 대한 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이게 얼마 안 된 기억이죠. 사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사고를 우리가 겪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고민을 했었고, 사실 그때 뭐 회 안 드신다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셨었는데 횟집에 가면 사람이 이렇게 줄진 않았더라고요. 이게 기업과 우리 또 실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또 이렇게 금방 또 달라지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본의 지진에 대한 사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 투자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었는가, 그리고 일본을 꼭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자연재해 같은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지진이야 뭐 너무도 역사적으로 많은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위키피디아 가서 찾아보니까 6.0이라는 굉장히 강한 그러한 진도의 지진들만 해서 리스트를 봐도 이거를 뭐 지금 제가 작은 글씨로 이렇게 그냥 붙여놨는데 정리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많은 그러한 지진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최근에는 전문 학자분들이 굉장히 빨리 유튜브의 여러 채널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빨리 올릴 수 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한 지식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판이 만나는 일본 열도의 이 복잡한 지층 구조로 인해서 일본은 지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제는 조금 익혀서 알고 있는 게 특히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때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쓰나미의 높이가 너무나 높았던 부분과 그게 핵발전소에 피해를 줬던 부분,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은 바닷속 깊은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파도를 굉장히 높게 만드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또 반대로 그게 땅을 통해서 바로 지진의 강도가 전파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 말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피해는 되려 작은 그러한 사건이 2011년에 우리가 겪은 사건인데, 지금 경보가 나오고 있는 지역은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이쪽 부분에, 남쪽 부분에서 육지와 붙어 있는 부분이라서 바로 지진이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지진이 바로 육지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우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산업적인 위치에서 봐서도 일본은 일본에 대한 많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소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일본 경제의 구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일본이 강소 기업이 많아진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원래 한 100년 전부터 2차 세계대전 나기 이전부터 중소기업 구조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대기업 구조의 사회라는 것이 마치 딱 떠올리면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에 일본의 경제 구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도 당연히 뭐 그 당시에 봤을 때 대기업들이 굉장히 컸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구조였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일본은 2차 대전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정부가 전체 그 군국주의를 강화시키면서 모든 경제도 정부에서 하는 그러한 전쟁과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부대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단계의 과정에서 산업 구조가 변화했습니다. 이전에는 다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대기업 구조로 그 전쟁을 통해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그러한 경제나 사회 구조를 얘기할 때 너무 소수 지역에 밀집돼 있다. 그게 경제나 사회적인 힘이나 많은 것들이 얘기를 할 때 일본하고는 그 구조는 그게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에 그러한 비교를 할 때 시점에 따라서 일본과의 비교를 잘못 비교할 때도 있고 적정하게 비교할 때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2011년에 지진이 크게 나고 쓰나미가 났을 때는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이외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산업단지들은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간재에서 일본에 아직도 수입을 해서 그 중간재를 활용해서 최종재를 만드는 그러한 산업 구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중간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도 생산을 최종적으로 다 끝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2011년 경우에는 그 영향이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만약에 큰 지진이 난다면 이쪽 부분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쪽은 그게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화학 제품 원료가 됐든 굉장히 글로벌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의 생산 프로세스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2011년 대비에는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영향도 더 크겠죠. 그 부분이 기존의 상황과 지금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비교를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일본 지진의 가장 글로벌 전체의 사람들한테 인상을 강하게 준 그러한 사건은 1995년도에 있었던 고베 지진입니다. 이때 굉장히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 사진이 고가도로가 무너져 있는 이 사진이 많이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아주 인상 깊고 충격적으로 그렇게 인지됐던 사진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그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술에 대한 부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죠. 95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조금 약간 기술과 문화적인 부분의 영향도 같이 받았어요. 무엇이냐면 컬러 TV가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1950년대였고요. 그 당시에 미국이 가장 먼저 그 부분을 이제 많이 보기 시작을 했고 그 후로 점점 퍼지다가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컬러 TV를 다 보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방송도 나가고 있습니다. TV만 있다고 되지가 않잖아요. 그 TV에 맞는 컬러 TV 방송도 해줘야 되니까 그 두 부분이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게 1980년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생방송 생중계라는 이 부분의 기술은 1990년대에 이제 많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것과 컬러 TV로 생방송으로 된 이후에 전 세계에서 대형으로 난 가장 큰 자연재해가 고베 지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베 지진에서 발생한 이러한 그 영상들은 말씀드렸던 그러한 고가가 넘어지는 부분, 사람들을 구조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너무도 자극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 뭐 가서 구호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은 성금을 한다거나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센 여론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론으로 형성된 부분은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사례를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플라자 합의라는 부분이잖아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강세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한 강세를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세가 계속 가던 부분들은 일본에게는 일본도 이제 수출을 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워낙 통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것은 수출에 부정적인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이 사건이 자극적이 되다 보니까 주요 국가의 금융 관련된 부분에 위에 의사결정자들이 모여서 일정 부분에 일본의 통화를 약세를 용인해 주자라는 정책이 반대로 85년도에 일본을 강세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를 우리가 다시 일본이 너무 성장한 부분을 뺏어와야 돼라는 결정을 했던 것에 반대되는 결정을 1995년에 이 고베 지진 사태를 통해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하게 된 상황이 되면 당시는 지금만큼은 세상이 그렇게 속도가 그다음에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던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확장되는 게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페이버를 굉장히 세게 준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영향이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일본이 엔화가 80엔 정도까지 달러당 갔던 엔화가 그게 플라자 합의가 있기 전에는 220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그게 80까지 강해졌다가 이 80을 150까지 올려주는 그러한 엔화 약세를 용인해주는 정책이 나오면서 일본은 다시 수출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으로 이제 고베에서 있었던 그러한 자연재해를 일정 부분 치유하고 하는 부분의 힘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일본 안에서 영향을 줬던 부분을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가 지진입니다. 자, 지진은 우리가 경제를 볼 때도 제가 복잡계 구조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태풍, 지진 같은 것들은 자연계에서 아주 대표적인 강한 복잡계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측하지 되지도 않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관측하고 최대한 피해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느냐지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사건이 이러한 대규모의 복잡계 현상이 누적된 힘이 굉장히 강했다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그 전 세계 경제에도 그러한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더 우리가 비교해 드릴 만한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없어지면서 많이 조정을 7월, 8월 받은 시장에 대해서 많이 비교하던 사건들이 몇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한 6개월 전에 시점도 비교를 했었지만 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블랙 먼데이를 비교하는 그러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블랙 먼데이는 1987년도에 10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설명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시에도 컴퓨터 매매 영향력을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다우의 움직이는 폭이 20% 이상 그렇게 하루에 빠지고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고베 지진을 설명드릴 때 글로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엔화를 약해지는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부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198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 독일이 통일되기 전이어서 동서독으로 나눠져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서독과 일본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가장 큰 수요처였어요. 지금 현재는 그거를 일본 혼자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시에 서독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그 나라보다 미국은 자기의 채권을 사주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게 줘야 그래야 더 잘 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독과 일본보다 높은 금리 구조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많이 이슈화됐던 인플레이션 문제, 그 문제가 87년에도 커졌습니다. 87년도에 그 문제가 커지자 서독은 독일은 2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을 겪는 사이에 10,000%의 인플레이션율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에서 특히나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남미도 높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라는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된 나라, 선진국 가까운 나라, 이런 나라의 군으로 봤을 때는 그런 군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높게 겪어본 나라는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인플레이션이 나올 만한 상황이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제약적인 정책을 쓰는데요. 1987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그런 식의 정책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리자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에 대한 채권의 수요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반적인 글로벌 유동성을 줄이고 경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발생시켰던 게 미국도 이 부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금리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블랙 먼데이 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이건 완전히 무슨 블랙박스다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모든 현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그 사건이 지난 후에라도 그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해 놓는 게 다음에 그러한 사건이 나타났을 때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는 구간의 바로 전에는 굉장히 많이 성장이 빨랐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성장이 빨랐을 때는 미국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발전한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일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많이 성장시키고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잘하고, 사실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러한 동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근면하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준다는 사람이 있고 지금 필요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잘 배웠던 거죠. 그래서 그 성장률이 굉장히 빨라서 보시면 지난 1990년대와 2020년대의 그 주요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들의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1990년대는 지금 대부분 다 일본 기업인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요 메이커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삼성과 하이닉스 같이 넘어오고 TSMC처럼 대만으로 가고 했다고 하더라도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아주 강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강소기업들하고 같이 연결돼 있던 대기업들에서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약해졌다 하더라도 그 밑단에 있던 강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산업 구조는 강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 한 5년 정도였나요?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소부장 사태를 겪을 때 일본이 이것을 수출 안 하면 우리가 못 만든다라는 식으로 이걸 그 경제적 무기로 활용하려다가 되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 부분을 더 개발을 열심히 해서 생각보다 사태를 심각하지 않고 되려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던 그러한 사건이 소부장 사태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일본의 그러한 구조가 과거에 있었던 강소기업 구조와 그 위에 올라서 있는 대기업 구조의 두 층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그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의 일본의 그러한 그 성장 부분과 강세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을 차트로 한번 보시면 지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이 엔달러 차트인데요. 플라자 합의로 굉장히 강해졌던 엔화가 말도 안 되게 강해졌었죠. 이거는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경제 현상처럼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치 현상이었고요. 지금 역플라자 합의로 달치 올렸던 부분, 이 부분이 150엔 정도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당시에 영향을 줬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최근에 우리가 지금 엔캐리 사태를 겪은 게 지금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보시면은 그 정도의 레벨을 올라가는 이 사건이 발생했던 크리티컬한 포인트들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선에 올라가게 되면 이 선을 깨고 올라가면 우리가 이거를 추세를 깨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추세 안에서 움직일 때와 추세를 넘어설 때는
뭔가 그 순간에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이러한 트렌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이 뭔가 제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설명드릴 때 2, 30년 동안 쌓여있던 부분의 포지션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러한 긴 트렌드 안에 갇혀있던 부분을 깨고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를 설명드리는 그러한 부분의 모습이 이 고베 지진을 통해서 발생한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진이 많은 구조의 일본의 그 상황은 경제와 삶과 사회 전체에 살아가는 방식에도 영향을 당연히 많이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본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오래된 상황보다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새로운 세대인 MZ 세대 뭐 그다음에 M보다는 G 세대들의 그러한 글로벌 전체에 비슷한 부분이 많아졌지만 그거는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이고 그 전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어떤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은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아마 여행을 가보시면 현금이 밖에 안 받는 곳들이 아주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많으신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일본은 왜 그렇게 현금을 선호할까요? 이 부분은 일본은 너무나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자신의 집에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빨리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피할 때 그때 들고 갈 수 있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게 그런 역할을 한 것이 현금과 쌀인 거죠. 쌀은 가서도 뭐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사태가 생각보다 이제 길지 않으면은 또 이제 현금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필요한 걸 사고 이 두 부분 때문에 현금과 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가져가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 중요성이라는 게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17세기 말에 그 근대적인 의미의 선물 거래소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근대적인 의미에서 가장 먼저 생긴 선물 거래소고요. 1710년도에 선물 거래를 도지마 쌀 시장에서 도입해서 그 거래소가 생길 정도로 뭔가 이 선물 거래나 금융 거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대규모 자산군을 형성한 것도 뭐 여러 가지의 선호도나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이 표준화라는 것이 가보지 않고도 그냥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품질 차이가 있고 다 그렇긴 하지만 다른 여러 것들과 비교했을 때 뭐 막말로 채소나 비교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표준화가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것이고 보관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더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선물 거래나 금융 거래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가장 적합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980년대에는 이렇게 뭐 반도체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 성장하고 그다음에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엔화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 강해진 엔화는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와타나베 부인들이 형성돼서 실제 활동을 시작한 것도 그때의 그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강해진 그러한 자산을 그 돈의 가치를 가지고 해외 자산은 상대적으로 싸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해외 투자도 적극적으로 나갔던 게 1980년대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선호되는 투자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플라자 합의를 시점으로 해서 무역 수지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그리고 그 변화한 부분들이 버블의 마지막 구간까지 밀어올리는 최종적인 힘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뭐 그냥 놔둘 일은 없죠.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필요성은 이제는 일본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굳이 한 가지 방법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줄 때, 힘을 뺐을 때 많은 제도적인 부분, 플라자 합의라는 것은 금융 관련된 제도잖아요. 반대로 힘을 뺄 때는 1989년도 같은 경우에는
슈퍼 301조라는 무역 관련된 법을 통해서 일본의 그러한 경쟁력을 뺏어오는 그러한 식으로 법 제도를 활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301조는 그 조항이 적용되는 이러한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사용된 것이 일본에서 먼저 사용됐었던 그러한 법 제도인 거죠.